크리스마스 미스터리 히가시노 게이고. 쿠로스는 주위를 둘러보며 남의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대문으로 다가갔다. 지금까지도 조심해왔지만 오늘은 특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여태까지 입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코트를 헌옷 가게에서 구입했고, 완전히 해가 떨어졌는데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누군가의 눈에 띈다고 해도 그 목격 증언을 통해 신원이 밝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네 라고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야. 크로스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요이가 풋 하고 웃는 기척이 스피커를 통해 전해져 왔다. 응, 들어와. 크로스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문을 열고 잽싸게 몸을 부지 안으로 밀어넣었다. 사소한 소음이라도 가능하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시간에 이 저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다가가 미리 받아놓은 여벌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선글라스를 벗어 호주머니에 넣고 문을 닫은 뒤에 자물쇠를 잠그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크로스는 뒤를 돌아보았다. 진홍빛 드레스를 차려입은 야요이가 입술에 미소를 띠며 현관 홀에 나타났다. 어서 와. 일찍 왔네.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오래 갖고 싶어서. 크로스는 자신보다 20cm쯤 키가 작고 15살쯤 연상인 여자의 얼굴을 응시하며 말했다. 잘못했나? 천만에. 나도 반가워. 들어와.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크로스의 손에 시선을 던지고는 미간을 좁혔다. 웬일이야? 장갑이라니. 오늘 밤 그렇게 추웠어? 아니, 겨울철에는 유난히 정전기가 심하게 일어나서. 크로스는 장갑을 벗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 코트도 처음 보는 거네. 친구가 주더라고. 나한테 안 어울리나? 아니, 그렇지 않아. 당신은 뭐든 잘 어울려. 근데 그건 뭐야? 그녀의 시선이 크로스가 들고 있는 종이 가방으로 향했다. 이건 나중에 깜짝 선물이야. 크로스는 웃음을 건넸다. 그래? 그럼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네. 야요이의 안내를 받아 크로스는 복도를 걸어갔다. 안쪽이 거실이다. 한가운데 큼직한 테이블이 있고 그것을 에워싸듯이 소파가 배치되었다. 느닷없이 눈에 띄어든 것은 출창 한가운데 꾸며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높이는 1m 정도나 될까? 점점이 박힌 장식물이 반짝반짝 빛났다. 예쁘네. 저거 전부터 있었던 거야? 코트를 벗으면서 물었다. 새로 샀어. 오늘 밤을 위해. 오늘 밤을 위해? 일부러? 그렇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찬찬히 구경해. 야요이에게 등을 떠밀리듯이 크로스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가갔다. 창 유리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 등 뒤에는 야요이의 얼굴이 있었다. 위에서 내려온 연한 조명 불빛이 얼굴의 주름을 한층 더 깊게 찍어내고 있었다. 창에서 시선을 돌려 크로스는 트리를 보았다. 작은 산타클로스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나이도 적지 않은 여자가 웬 소녀 취미인가 라는 속마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의 손에 야요이의 손가락이 엉겨들었다. 그녀는 그대로 두 사람의 손을 트리 옆에 얹었다.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둘이서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크로스는 야요이의 손과 포개진 자신의 손을 보았다. 이 부분이 맞닿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 내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손목시계를 보는 척하며 그녀의 손가락을 풀어냈다.
아, 파티가 몇 시부터였지? 8시, 롯본기의 와인바라고 했어. 당신은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할 예정이야? 나는 10분쯤 먼저 가볼 생각인데. 딱 맞게 가면 돼. 아직 시간 넉넉해. 그럼 우리 둘이서 건배하자. 크루스는 종이 가방에서 병을 꺼냈다. 빨간색과 초록색 리본이 달려 있었다.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야요이의 얼굴이 문득 환해졌다. 주브레 샹베르탱이잖아. 정말 근사해. 당신도 이제 슬슬 내 취향을 알게 된 모양이네. 칭찬을 해주시니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가? 아, 잠깐. 지금 오프너하고 잔 가져올게. 그녀가 옆에 주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크루스는 한 차례 심호흡을 했다. 아직까지는 순조롭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야요이가 돌아와 2개의 와인잔이 얹힌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소믈리에 나이프 쓸 줄 알아? 물론이지. 크루스는 야요이에게서 소믈리에 나이프를 건네받아 와인 마개를 뽑는 작업을 하면서 그녀의 움직임을 눈끝으로 쫓았다. 그녀는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가갔다. 이 트리 내가 어릴 때 갖고 있던 것과 아주 비슷해. 그렇구나. 그래서 가게에서 처음 본 순간 이건 꼭 사야겠다고 생각했어. 아, 그랬구나. 와인 마개가 뽑혔다. 크루스는 야요이 쪽을 보았다. 그녀는 아직 트리를 보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창문도 확인했다. 유리의 반사에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 보였다가는 큰일이다. 자기 그거 알아?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장식하는 건 금기사항이라는데. 그래? 몰랐네. 유리창도 문제 없음.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크루스는 결단을 내렸다.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 하얀 불말을 한쪽 와인잔에 넣고 재빨리 와인을 따랐다. 혹시 유백색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일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약은 금세 녹아버리고 선명한 붉은빛 액체로 잔이 채워졌다. 비닐봉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또 한쪽의 잔에도 와인을 따랐다. 자, 건배하자. 야요이의 등을 향해 말을 건넸다. 야요이가 돌아보았다. 빙긋 웃으며 크루스에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하얀 분말이 섞인 잔을 손에 들었다. 또 한쪽 잔은 이미 그가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루스는 잔을 내밀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야요이는 잔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와인을 입에 가져갔다. 와, 정말 맛있어. 역시 샹베르탱은 와인의 왕이야. 좋아해줘서 흐뭇하네. 그럼 나도 보답을 해야겠지? 그렇게 말하며 야요이는 자신의 등 뒤로 손을 돌려 네모난 상자를 꺼내 들었다. 분홍색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이걸 나한테? 크루스는 자신의 가슴을 툭 치며 물었다. 응, 열어봐. 뭐지? 선물 포장을 풀면서 크루스는 야요이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는 기색 없이 유리잔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금빛 회중시계였다. 동일한 색깔의 체인이 달려 있었다. 와, 굉장하다. 이런 멋진 걸 내가 받아도 돼? 마음에 들었어? 회중시계 같은 건 이제 쓸 일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 소중히 간직할게. 고마워. 그건 뚜껑 장식을 손으로 직접 만든 거야. 직인이 하나하나. 어라, 왜 이럴까? 야요이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게다가 흐느적 몸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태엽 끊긴 인형처럼 테이블에 털썩 엎드렸다. 야요이 씨, 야요이 씨! 크루스는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대단하구나. 듣던 대로 효과가 강력해. 크루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얼핏 보기에 아직 숨은 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호흡 기능이 마비되고 죽음의 이를 터였다. 크루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사용한 유리잔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유리잔을 살짝 헹궈내고 꼼꼼히 닦아 찬장에 다시 올려놓았다. 이어서 장갑을 끼면서 거실로 돌아와 호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테이블이며 소파 등 자신이 만졌다고 생각되는 곳을 닦기 시작했다. 소믈리에 나이프와 와인병은 일단 닦아낸 다음에 야요이의 손을 잡아 자국을 찍어두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둔 출창 쪽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살펴보니 또렷하게 지문이 찍혀 있었다. 그것도 완벽하게 닦아냈다. 와인병을 담아온 종이 가방과 코트를 회수한 뒤 회중식에 시선을 던졌다. 이런 게 여기에 남아있는 건 재미없다.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게 된다. 딱히 갖고 싶은 물건도 아니었지만 회중시계와 상자 그리고 포장지와 리본까지 종이 가방에 쑤셔 넣었다. 방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실내를 둘러보았다. 뭔가 못 보고 놓친 것은 없을까? 다시금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눈이 갔다. 야요이의 말이 갑작스럽게 귀에 되살아났다. 십자가를 장식하는 건 금기라고? 어째서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방을 뒤로 했다. 크루스가 극단 연습실로 돌아온 것은 오후 7시를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하지만 입구를 통한 게 아니라 뒤쪽 담을 넘어 부지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창문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극 무대 장치와 소도구의 수리 같은 작업을 하는 자들일 것이다. 크루스는 자세를 한껏 낮추고 건물과 담장 사이의 틈새를 이동해 목적지인 창문 밑까지 더듬어 갔다. 창문 고리는 미리 풀어놓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넘어갔다. 4평 반 남짓한 연습실로 그가 연극 각본을 짜거나 대사를 외울 때 사용하는 곳이다. 문 밖에 연습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두면 아무도 노크하거나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는 극단의 간판 배우였다. 연출가조차도 한 수 높게 쳐주고 있었다. 그의 인기 덕분에 이 가난한 극단은 그나마 유지가 되는 셈이다. 그의 말을 거스르자 따위는 없었다. 상의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조금 전의 코트는 쓰레기 봉지에 넣어 이곳에 오는 도중에 내버렸다. 하지만 역시나 회중식에는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들고 와버렸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야 한다. 책상 위에서는 노트북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발하고 있었다. 드디어 완성되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멋이. 마왕건 살인사건의 전체 기록이야. 생각해보게나 저 지적인 흥분과 긴장감이 가득했던 나날을. 다만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 들은 참에 크루스는 마우스를 눌러 음성 파일을 삭제했다. 알리바이 공작을 위해 녹음해둔 것이었다. 크루스는 한 차례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범인을 만나본 것이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점이라네. 소리를 크게 내질러 대사를 말한 뒤에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입구로 다가갔다. 안쪽 잠금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바로 옆은 사무실이다. 극단 사무원이자 크루스의 매니저이기도 한 시카노 구미코가 흠칫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그 크리스마스 파티 몇 시부터라고 했지? 로pon기에서 8시부터예요. 이제 슬슬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연습이 안 끝나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모르게 몰두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네. 자, 그러면 서둘러야겠군. 크루스는 상의를 걸치고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코트에 손을 들었다. 시카노 구미코는 운전기사이기도 하다. 그녀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를 타고 크루스는 파티 장소로 향했다. 내가 연습실에 얼마나 있었지?
2시간쯤이에요. 연습실에 들어가신 게 5시였으니까요. 그렇게나 오래 있었어?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니까. 상당히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것 같던데요. 대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각본 아무래도 입에 착 감기는 맛이 없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손을 보려는 거야.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카노 구미코와의 대화를 마치고 쿠로스는 득이에 미소를 지었다. 연습실에 들어간 뒤 노트북에 음성 파일을 켜놓고 곧장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기색이었다. 이 정도면 그녀는 쿠로스의 알리바이를 충분히 증명해 줄 것이다. 수십 분 전의 일이 눈꺼풀에 되살아났다.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았다. 괜찮다. 실수는 없었을 터다. 모미키 야요이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여류 각본가였다. 그녀가 손을 댄 텔레비전 드라마는 하나같이 시청률 상위를 차지하고 영화는 최고의 흥행 성적을 올렸다. 무명 배우였던 쿠로스에게 그녀가 각본을 쓴 드라마의 출연 제의가 들어온 건 7년 전이었다. 그리 큰 역할은 아니지만 기꺼이 출연했다. 그 결과 크나큰 것 2가지를 손에 넣었다. 하나는 지명도다. 지명도가 올라간 덕분에 확실하게 일거리가 많아졌다. 배우로서 한 단 높은 무대에 올라섰다는 실감이 있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 만족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쿠로스는 또 한 가지 과실에도 손을 대고 말았다. 모미키 야요이와 남녀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그 작가 선생은 조심하는 게 좋다 라고 다른 친한 배우들에게서 누차에 걸쳐 얘기는 들었다. 독신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게다가 미남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여자로서의 섹시함을 어설프게 갖고 있는 바람에 상황이 더 고약하다. 분위기에 휩쓸려 깊은 관계를 맺은 남자 배우가 끊이지 않는다.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좋다. 아무튼 이쪽 업계에서 그 이름 하나면 통하니까 남자 쪽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관계가 끊겼다가는 그때부터가 큰일이다. 일거리가 뚝 끊기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실업자 신세라는 쓰라린 꼴을 당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쿠로스는 손을 내밀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다. 그녀를 내 편으로 만들어두면 배우로서 한층 더 비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남자들은 헤어지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자신이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 계획의 한쪽 편은 적중했다. 쿠로스는 이제 인기인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지위를 얻었다. 연속 드라마에 빈번하게 출연했고 광고일도 줄줄이 굴러들어왔다. 하지만 또 한쪽의 계획은 원래 계산대로 풀리지 않았다. 잠시 동안 만남을 피하면 야요이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 설마 끈덕지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완전히 만만한 생각이었다. 오히려 그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야요이의 집착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자기 이제 슬슬 젊은 여자애들과 놀고 싶은 거 아니야? 걸핏하며 야요이는 그런 질문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들었다. 그렇지 않다고 쿠로스가 말하면 의미심장하게 입을 다문 채 크크크 웃으면서 대꾸하는 것이었다. 괜찮아. 무리할 거 없어. 젊은 여자가 더 좋다는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그땐 각오하는 게 좋아. 이 업계에서 더 이상 벌어먹고 살 수 없을 테니까. 그건 그렇잖아.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하다니. 그런 뻔뻔스러운 욕심이 통할 리 없지. 새빨간 루즈를 바른 크고 도톰한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쿠로스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벌였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쪽 업계에서 야요이의 힘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녀와의 관계가 틀어진 정도로 일거리가 끊기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쿠로스는 그녀가 둘의 관계를 공개했을 때 자신의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했다.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것들을
인기 각본가에게 몸을 판 대가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분명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다가 또 다른 일이 크루스의 신상에 일어났다. 영화에서 함께 연기했던 여배우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아직 어느 쪽 소속사에도 들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크루스 쪽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 여배우는 방어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연예부 기자들이 언제 냄새를 맡고 달려들지 모를 일이었다. 요즘에는 연예인 간의 스캔들 정도로 세상이 시끄러워질 일은 없다. 무서운 것은 야요이였다. 하루빨리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 지난 며칠 동안은 내내 그것만 생각했었다. 파티 장소는 빌딩 지하에 자리한 와인바였다.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의 녹화가 끝나서 그 뒤풀이를 겸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었다. 크루스도 그 드라마의 준주연급으로 출연했다. 8시 정각에 도착한 크루스는 프로듀서며 연출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친해진 배우들과 담소에 들어갔다. 그러자 곁에 있던 스태프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모미키 야요이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 휴대전화로 연락해보는 게 어때?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호출음은 계속 울리는데. 이상하네. 오늘 파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 그야 물론이죠. 전화로도 말씀드렸고 혹시나 해서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럼 별 수 없네. 좀 더 기다려보자. 선생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시작할 수도 없잖아. 크루스는 음료를 손에 들고 그 자리를 떴다. 입에서 웃음이 비어져 나오려는 것을 지그시 참았다. 몇 달 전의 일이다. 야요이가 작은 병을 보여주었다. 안에는 하얀 분말이 들어있었다. 만드라고라의 독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만드라고라라는 건 식물이야. 뿌리가 영락없이 사람 모습이고 뽑으면 비명을 지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비명을 들은 자는 결국 미쳐서 죽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 설마 라고 크루스가 말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니 그건 전설이지. 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뿌리에 강력한 독이 포함되어 있어. 이걸 섭취하면 환각과 환청이 들리고 이윽고 죽음에 이르게 돼. 만드라고라의 비명이란 바로 그 환청일 것이라는 설이 있어. 그 독을 추출한 것이 이 하얀 분말이야. 전에 독일을 여행할 때 지방의 민가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야요이는 말했다. 귀이개 하나 정도의 분량으로 소도 죽일 수 있어. 이건 팩트야.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소를 잡고 있어. 실제로 내 눈으로 봤으니까 확실해. 무엇 때문에 그런 독약을 구해온 것이냐고 크루스는 물었다. 야요이는 미운 사람 죽이려고 라고 말하며 빨간 입술을 삐죽거린 뒤 아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농담이라니까 라고 손을 가로저었다. 딱히 목적은 없었어. 희귀한 것이라서 일단 받아주자고 생각했던 것뿐이야. 하지만 자살할 때는 딱 좋겠다 싶기도 해. 잠드는 것처럼 죽을 수 있을 테니까. 행여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크루스가 말하자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쁘다. 라고 그녀는 실눈이 되어 웃었던 것이다. 그 약병은 야요이의 침실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크루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독약이었다. 지난주에 야요이가 취재 여행차 집을 비웠을 때 몰래 들어가 병에 든 분말을 훔쳐왔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 독약을 먹이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 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기 전에 둘이서만 잠깐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다. 파티 끝나고 당신은 어차피 2차, 3차까지 가야 하잖아. 모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니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파티 전에 잠깐 어때? 나쁘지 않다라고 크루스는 생각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
파티 전에 만났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찬성이라고 크루스는 야요이에게 대답했던 것이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제 야요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찾아가 사체를 발견해주기만 하면 된다. 유서는 없고 동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신비로운 느낌을 줄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 분명 그녀도 저 세상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미즈왈이 술잔을 비우고 크루스가 두 잔째에 손을 내밀려던 때였다. 아, 오셨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파티장 분위기가 팽팽한 것으로 바뀌었다. 크루스는 입구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빨간 드레스를 차려입고 모미키 야요이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야요이에게 뭔가 달라진 기색은 없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러 갔지만 그들에 대해 여느 때와 똑같이 적당히 상냥하게 그리고 적당히 오만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다른 배우들도 인사를 하러 줄줄이 다가갔기 때문에 크루스만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체 어떤 식으로 인사를 건네야 좋을까? 무엇보다 그녀는 어째서 무사한 것인가? 그대로 잠자듯이 죽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크루스는 천천히 야요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다른 출연자와의 대화가 일단락된 참이었다. 그런 그녀의 눈이 크루스 쪽을 향했다. 가슴이 덜컥해서 그는 발을 멈추었다. 어머, 크루스 씨, 수고 많았어요. 야요이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크루스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곁으로 갔다. 다행히 지금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그는 잔을 내밀었다. 야요이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쨍 하고 마주친 뒤 얼굴을 가까이 댔다. 아깐 미안해. 응? 내가 소파에서 잠들어 버린 모양이지. 전혀 기억나진 않지만. 아, 맞아. 이야기하던 도중에. 응, 그랬구나. 끼워줬으면 좋았잖아. 아, 그게 너무 기분 좋게 자고 있어서.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이 다가오는 게 시야 끝에 들어왔다. 야요이도 알아본 모양이어서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뒤로 물렀다. 선생님,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래저래 신세를 많이 졌네요. 뚱뚱한 남자가 야요이에게 인사하는 말을 들으면서 크루스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된 거였나? 그건 독약 따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조금쯤은 독성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야요이가 말했던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잠자듯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잠이 들 뿐인, 즉 강력한 수면제 정도였던 것이리라. 진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라고 크루스는 후회했다. 그토록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가며 범행을 감행했는데 그저 푹 자고 일어나게 한 것뿐이라니. 하지만 야요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앞으로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뭔가 다른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하겠지만. 이윽고 파티가 끝이 났다. 2차로 갈 식당을 잡아둔 모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요이는 난 그만 실례할게요 라고 말했다. 밤샘 작업을 했더니 좀 피곤하네. 여러분은 천천히 즐기다가 가세요. 모두가 나서서 배웅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남기고 야요이는 모범 택시를 탔다. 차가 출발할 때 뒷자리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크루스에게 시선을 보내왔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크루스도 시카노 구미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2차 모임 자리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직전에 휴대전화가 착신을 알렸다. 걸어온 것은 야요이였다.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네.
미안해.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웬일이야? 오늘 밤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집에 잠깐 와줄 수 있을까? 지금? 실은 아까 얘기할 생각이었어. 근데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인가? 응, 전화로는 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해. 야요이가 이렇게 정중한 말투로 얘기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명령조로 내뱉듯이 지시했을 것이다.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고마워. 집 앞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줘. 전화를? 왜? 그것도 그때 얘기할게. 부탁이야.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 잠깐 볼 일이 생겼네. 자네 먼저 2차 모임에 가 있어. 일 끝나는 대로 나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시카노 구미코는 석연치 않은 기색이었지만 되묻는 일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쩌면 여자 문제라는 것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는 알지 못할 터였다. 크루스는 코트 주머니에서 꺼낸 안경을 쓰고 머플러로 입까지 가렸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배우 크루스라고 알아볼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야요이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노린 대로 운전기사가 손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다. 혹시나 해서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웠고 거기서부터는 걸어가기로 했다. 집 앞에 도착한 참에 전화를 걸었다. 네, 라는 야요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도착했어. 집 앞이야. 그래? 그럼 대문 지나는 대로 정원 쪽으로 돌아와 줄래? 정원 쪽으로? 응.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문을 열고 정원 쪽으로 돌아갔다. 저택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 너머를 보고 크루스는 흠칫했다. 아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옆에 서 있는 야요이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크루스가 물었다. 미안해. 좀 춥긴 하겠지만 이대로 얘기하게 해줘.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야요이의 목소리가 말했다. 창문 너머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서 그래. 방에서 우리 둘만 있게 되면 틀림없이 결심이 흔들리고 말 거야. 대체 뭔데 그래?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뒤를 이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오늘 밤을 끝으로 헤어지자. 어? 우리 꽤 오랫동안 사귀었지. 7년. 지나고 보니 눈 깜짝할 사이였어. 야요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야.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고 내가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게 아닌지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드디어 마음이 정해졌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크루스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칫하면 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아서 꾹꾹 눌러 참았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다. 게다가 최상의 전개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고민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묵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을 듣고 당황스럽지? 놀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 말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래? 분명 우리는 좀 오래 사귀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대로라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지. 창문 너머에서 야요이가 쓸쓸한 얼굴로 웃었다. 다행이다, 이해해줘서. 당신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야. 당신 덕분에 배우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훌쩍 성장할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다. 오랫동안 정말 고마워. 당신과의 추억은 앞으로 소중히 간직할게. 응, 고마워. 나도 당신과의 나날은 잊을 수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
당신도. 야요이가 귀에서 전화를 떼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크루스도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살짝 손을 흔들어서 그도 응했다. 이윽고 그녀는 창문을 떠나 한쪽으로 사라졌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은 변함없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크루스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슴은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만드라고라의 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을 신께 감사했다. 휴대전화 소리에 눈을 떴다. 침대 시트 속에서 팔만 내밀어 전화를 집어들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은 간밤의 술 기운이 아직 남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런 숙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무튼 어젯밤은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야요이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준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에 달려간 2차 모임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다. 연속 드라마의 주연을 맡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프로듀서가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이다. 각본은 모미키 야요이 선생님이 쓰셨는데 주연은 꼭 자네에게 맡겨달라고 일부러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역할인지는 나도 아직 못 들었지만 자네 말고는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 어때? 해볼 거야? 이런 좋은 이야기를 거절할 바보는 없다. 물론 두 마디째 당장 승낙했다. 그리고 야요이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가슴이 조금 아파왔다. 그녀도 나름대로 크루스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이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그를 꽁꽁 묶어두려 했던 것도 젊은 여자와의 스캔들에 정신 파는 일 없이 연기에 전념하도록 이라는 배려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녀의 깊은 마음도 알지 못한 채 망자로 만들어버리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스스로가 싫어졌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고 진심으로 맹세했다. 미수에 그친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시카노 구미코였다. 시각을 보니 이제 곧 오후 2시였다. 잠자리에 든 것이 오전 8시 넘어서였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자고 싶었다. 여보세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해주면 좋겠는데. 컬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독히 갈증이 났다. 저예요. 시카노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금 큰일이...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전화를 귀에 댄 채 크루스는 침대에서 기어나왔다. 냉장고에는 항상 페트병 생수를 채워두었다. 하지만 뒤를 이어 시카노 구미코가 한 말을 듣고 크루스는 네 발로 기어가던 자세 그대로 멈칫 굳어버렸다. 뭐야?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시카노 구미코가 침을 꿀꺽 삼키는 기척이 있었다. 돌아가셨다니까요. 모미키 야요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크루스에게 2명의 형사가 찾아온 것은 야요이가 사망하고 이틀 뒤의 일이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에 크루스도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사체를 발견한 것은 야요이의 집에 드나드는 가정부였다. 항상 하던 대로 오전에 그 집에 갔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야요이를 발견한 것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가정부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크루스도 들었다. 청소와 빨래,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의 식사를 차려주는 것이 주요한 일인 모양이었다. 밤에 회식 일정이 없는 날에는 저녁을 해주는 일도 있다고 야요이는 이야기했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망 원인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중독사라고 했다. 게다가 독극물은 와인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그때 상황 그대로 아닌가 라고 크루스는 생각했다. 단 독극물의 종류가 달랐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청산 화합물이라고 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의아해하던 참에 형사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나이든 형사는 미타라고 이름을 밝혔다. 흰머리가 꽤 많아서 상당한 연배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젊은 형사 쪽도 이름을 밝혔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 크루스는 두 팔을 가볍게 펼치고 어깨를 으쓱 쳐들어 보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파티가 있어서 그때 만났었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살을? 미타가 흰 털럭이 섞인 눈썹을 꿈틀했다. 아직 자살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말에 크루스는 진심으로 놀랐다. 자살인 것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자살이 아니면 뭐죠? 그러면 혹시 타살이라는... 미타는 빙긋이 웃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 몸짓과 표정,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여요. 도저히 연기라고는 생각되질 않는군요. 크루스는 불끈해서 형사를 노려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미타는 진지한 얼굴로 되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그 크리스마스 파티 말인데요. 2차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 크루스 씨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매니저 말에 따르면 볼 일이 있다면서 1시간쯤 따로 움직이셨다고 하던데. 흠칫했다. 이 형사들은 이미 자신에 대한 탐문 수사를 끝내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그건 어째서인가? 잠깐만요. 내 행동이 사건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개인적인 일이에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타는 크루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면 질문 방법을 바꿔볼까요? 크루스 씨는 최근에 언제 모미키 야요이 씨 집에 갔었습니까? 크루스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뭐요? 못 들으셨나요? 최근에 모미키 야요이 씨 집에 갔던 것은 언제였느냐고 물었는데요. 뺨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크루스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모미키 야요이 선생 댁에 갑니까? 그러자 미타는 몇 번 눈을 깜짝거리고 다시금 크루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뭡니까 그 눈빛은? 목소리에 노기를 담아 물었다. 아니요,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서요.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주변에서 뭐라고들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당신과 모미키 야요이 씨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두 분이 교제하셨다고 하던데요. 슬슬 내뱉은 그 말에 크루스는 단박에 마음이 요동쳤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인가요?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는데요. 당신 매니저에게서도 들었어요. 반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던데. 크루스는 할 말을 잃었다. 시카노 구미코의 안경 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겉으로는 전혀 모르는 척 했으면서 속으로는 크루스와 야요이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원래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뿐인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모미키 야요이 씨 쪽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긴 모양이던데요. 형사의 말에 더욱더 놀랐다. 야요이는 주위에 알려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대답해 주시죠. 모미키 야요이 씨 집에는 언제 갔습니까? 그래도 계속 둘이 교제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우리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찰을 만만하게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남녀가 사귀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쯤은 간단히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미타의 말이 단순한 협박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그런 일쯤은 분명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크루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사귄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헤어진 사이예요. 헤어졌다고요? 언제요? 1달 전쯤이었나? 대충 둘러댔다. 1달? 그건 좀 이상하군요. 뭐가 이상하죠?
미타는 옆에 있는 젊은 형사에게 눈짓을 했다. 젊은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을 보고 크루스는 숨을 헉 삼켰다. 바로 그 회중시계였다. 이거 보신 적 있죠? 미타가 말했다. 극단 연습실에서 발견했어요. 크루스 씨의 전용 연습실. 이것과 똑같은 상품을 모미키 야요이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구입했습니다. 지갑에 신용카드 영수증이 남아있었어요. 이 시계 모미키 씨에게서 선물 받은 것이죠. 그럴싸한 변명 따위 생각나지 않았다. 크루스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 선물은 언제 받은 거예요? 크루스는 필사적으로 생각을 굴려가며 대답했다. 파티 때 받았습니다. 파티? 그 크리스마스 파티 말인가요? 그래요. 둘이만 있었을 때 나한테 건네준 겁니다. 하지만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배우 크루스를 후원하는 마음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배우 크루스라. 미타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십시오. 모미키 야요이 씨 댁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댁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간 적이 없으시다? 미타는 사진을 젊은 형사에게 돌려준 뒤 손끝으로 뺨을 긁적이며 크루스 쪽으로 몸을 쓱 내밀었다. 아,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모미키 야요이 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농후합니다. 아니, 농후하고 말고가 아니죠. 분명한 타살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 미타는 손을 들어 엄지를 꼽았다. 사망 원인이 된 독극물, 즉 청산 화합물인데 와인잔에서만 검출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와인병 속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자살이라면 독극물을 병에까지 넣진 않아요. 유리잔에 따른 와인을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두 번째, 찬장에 있던 와인잔 하나에 물기가 남아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누군가가 유리잔을 사용하고 그것을 씻어서 찬장에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라고 크루스는 생각했다. 와인병에 독극물이 있었다는 것에 전혀 짐작가는 게 없었지만 유리잔이라면 기억이 났다. 하지만 찬장에 넣기 전에 틀림없이 꼼꼼히 닦아냈다. 물기가 남아있을 리 없다. 세 번째, 미타가 말을 이었다. 문 손잡이를 비롯해 곳곳에 지문을 닦아낸 흔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문 손잡이. 그건 분명 이상하다라고 크루스는 생각했다. 자살이라면 최소한 야요이의 지문은 찍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자살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요. 모미키 야요이 씨는 바로 어제도 파티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자리를 크게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밖에도 이래저래 기묘한 점이 있어요.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루스는 입을 삐뚤음하게 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히 대답해 주시죠. 파티 뒤에 어디 가셨습니까? 실은 그 파티 장소 근처에서 모미키 야요이 씨 집 근처까지 손님을 태워다 줬다는 택시를 찾아냈어요. 운전기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의 크루스 씨 옷차림과 아주 비슷하더군요. 안경을 쓰고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던데요. 택시 모는 분들을 얕봐서는 안 돼요.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의외로 정확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형사의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셨죠? 연습실에 갔습니다. 연습실? 극단 연습실 말입니까? 그래요. 이번 연극 대본이 갑자기 마음에 걸려서. 그런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걸 왜 매니저에겐 말하지 않았죠? 그건 그냥 별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연습실에 간다고 하면 그녀도 따라와야 할 거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좀 딱하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형사는 고개를 몇 번 끄덕였다. 즉, 그날 당신은 한 번도 무미키 야요이 씨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니까요. 아까부터 몇 번이나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미타는 등을 꼿꼿이 펴고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쿠로스에게로 향했다. 조금 전에 지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범인은 지문에 대해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했어요. 딱 한 군데 깜빡 잊고 닦아내지 않은 곳이 있었거든요. 예? 미타는 다시 옆에 형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젊은 형사는 2장의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한 장에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찍혀 있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보신 적은? 미타가 물었다.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거참 이상하네. 미타는 또 한 장의 사진을 손에 들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아둔 출창의 표면을 찍은 거예요. 트리 받침대 옆에 하얀 지문. 보이시죠? 그 사진을 보고 쿠로스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분명 지문이 또렷이 남아있었다. 그럴 리 없다 라고 생각했다. 야요이와 둘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에 손가락을 끼웠다. 하지만 그때 출창에 찍힌 지문은 틀림없이 지웠다. 쿠로스 씨, 당신의 지문 채취에 동의해 주시죠. 미타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지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치할 리 없으니까 지문 채취를 거절할 이유도 없겠죠. 부탁드립니다. 형사의 눈에 냉철한 빛이 서린 것을 보고 쿠로스는 확신했다. 이미 지문 대조는 끝난 것이다. 극단 연습실에 쿠로스의 사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채취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지문이 일치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형사들은 찾아온 것이다. 그나저나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그 지문이 남아 있었는가? 쿠로스는 테이블에 놓인 사진에 다시 시선을 던졌다. 출창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출창 유리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즉 정원에서 야요이를 마주하고 통화했을 때 트리는 한가운데 있지 않았다. 약간 왼편으로, 실내에서 보자면 약간 오른편으로 당겨져 있었다. 흠칫 놀랐다. 엄청난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와인에 만드라고라의 독을 넣을 때 쿠로스는 야요이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때 그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옆으로 살짝 밀어 그의 지문을 감춰버렸던 게 아닐까? 그러고는 그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둔다. 쿠로스가 자신의 지문이라고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전제가 필요했다. 야요이는 쿠로스가 그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알고 있었는가? 설마 하고 내심 도리지를 쳤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의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만드라고라의 독은 일종의 감시장치였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하얀 분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챈 야요이는 쿠로스의 살해를 간파했다. 거기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쿠로스에게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인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편이 쿠로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건 복수인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미타가 말했다. 쿠로스는 입술에 침을 적시고 말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와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녀의 집에 갔었는데 지문은 아마 그때 찍힌 것 같군요. 며칠 전? 그게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틀 전이었나? 미타는 징글징글하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쿠로스 씨,
자백할 생각이면 아예 깨끗이 다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 전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가정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체를 발견한 여성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도 모미키 씨 집에 왔었고 거실도 샅샅이 청소했어요. 여기저기 죄다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문이 남아있다면 그 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형사의 작전은 완벽했다. 조금씩 크루스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집에 갔던 것은 파티 전입니다. 파티 전? 파티 뒤가 아니고요. 저녁 때 갔었어요. 파티 장소에 가기 전에 둘이서만 있고 싶다고 그녀가 청해서. 미타가 손을 가로저었다.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두시죠. 당신이 아침부터 꼬박 연습실에 있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매니저도 저녁 때까지 당신 목소리가 연습실에서 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녹음해둔 것이라는 말을 꿀꺽 삼켰다. 왜 그런 알리바이 공작을 했느냐라고 추궁하면 대답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그녀의 집에 갔던 것은 파티 뒤입니다. 미타가 뺨을 풀며 웃었다. 이제야 사실대로 말할 마음이 나셨나? 하지만 죽인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방에서 건배를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사망한 것은 그 뒤에요. 나는 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허, 그렇게 나오시겠다. 미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참고로 어떤 술로 건배를 했습니까? 물론 와인으로. 그래요? 그러면 왜 당신은 아무 일 없이 무사하죠? 무사하다니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독약은 와인병에도 들어있었다고요. 건배를 했다면 당신도 지금쯤은 저 세상에 가 있지 않고서는 이상하죠. 크루스는 입을 반쯤 해 벌린 채 가쁜 숨을 토해냈다. 그 순간 이제 뭐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는 기분이 되었다. 어때요? 아직도 계속 변명을 하실 생각입니까? 미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크루스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살인 계획에 대해 털어놓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죄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살인죄보다는 가볍다. 하지만 과연 경찰이 그 말을 믿어줄까?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상당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크루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괜찮고 말고요. 직업상 긴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는 아주 익숙하거든요. 자, 그럼 장소를 옮겨서 얘기해 보기로 할까요? 미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크루스는 다시금 테이블에 사진을 보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날 야요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저 십자가가 금기사항인가요? 예? 미타의 눈이 둥그레졌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장식하는 것은 금기라고 들었는데 정말일까요? 글쎄요, 라고 미타는 고개를 외로 꼬았다.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젊은 형사가 입을 열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키는 십자가는 적합하지 않다는 썰이 있습니다. 죽음을 연상시킨다고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설이지만요. 그렇군요. 고마워요. 크리스마스에 죽음은 금기사항이야 라고 야요이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크루스는 생각했다.